28쪽 빨리 풀어.
앞에 정답을 써놨거든요. 채점 한 번만 해주세요. 채점 해봐봐. 앞에 정답 써놨어. 여기. 다 맞았다, 손. 다 맞았다. 에? 에? 1번 틀렸다. 오, 자, 2번 틀렸다. 3번 틀렸다. 틀렸다. 3번 틀렸다. 4번 틀렸다. 손 안 든 사람 뭐야? 다 맞는 거야? 시간 안에 못 풀었을 수가 있겠군요. 쉽지는 않지, 얘들아. 굉장히 짧고 문자도 4개밖에 안 되는데 좀 짧아. 왜냐면 정보의 구성 자체가 별로 안 친절해.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자면 요거거든, 얘들아. 행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라,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걸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할 권리가 있대. 여기에 불복종을 할,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대. 그게 처분에 대한 취소였어, 얘들아. 근데 모든 처분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 취소를 요구를 해서 정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자가 있는 처분이란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야. 이해가 돼? 요런 처분 취소 권한을 통해서 적법성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취소할 권리가 있는데 또 취소할 권리를 거부하는 권리도 있지. 그게 존속력이었어. 그게 존속력이었어, 얘들아. 야, 요 처분만큼은 너네가 아무리 불복종하려고 온갖 권리를 다 써도 절대 안 돼. 취소할 수 없어. 강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존속력이었어. 왜? 처분만 내려지면 취소 하면은 안정성이 떨어진대.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존속력이란 힘을 부여하는 거야, 처분에. 까지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부터가 조금 내용이 좀 구성이 좀 복잡해. 별로 친절하지가 않아. 자, 결국엔 그거야. 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2가지인 거야, 얘들아. 이 처분에 대한 취소가 2가지인데 하나는 쟁송 취소고 하나는 직권 취소야. 자, 쟁송 취소는 요런 건데요, 얘들아. 자, 쟁송 취소를 못하게 막는 게 불가쟁력이야. 얘랑 얘가 존속력인 거야. 찾았니, 얘들아? 근데 너네 요 관계 찾았어? 궁금했어야 돼. 야, 쟁송을 취소한다, 쟁송을 통해서 취소한다 라고 하는데 이걸 막는 게 불가쟁력이야. 이름부터가 불가능해. 뭐가? 쟁송이 불가능해. 그렇게 해야,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취소할 수 있는 거. 처분에 대한 취소 2번째가 직권 취소인데 요런 특징이 있고 이 직권 취소를 막는 게 불가변력이야, 얘들아. 불가변력, 얘들아. 변형이 불가능한 거, 변경이 불가능한 거. 이해가 돼? 변형이 불가능한 힘을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 처분에 대한 취소 2가지, 이거를 막는, 처분 취소를 못하게 막는 힘 2가지. 그래서 얘랑 얘가 존속력이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불가변력,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처분들이 있어. 예를 들면 확인행위 같은 거. 확인행위가 뭐냐면 어떤 국가 고시에 합격한 합격생들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선거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이 확인행위라고 하거든. 얘는 불가변력이래. 왜냐하면 사법 절차에 준하는 거의 법과 같은 처분이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있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변력이 있을 시에도 요런 상황에서는 직권 취소 가능, 쟁송 취소 가능이야. 근데 못 찾았을 거야. 직권 취소, 쟁송 취소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마지막 문단에서 못 찾았을 거야. 자, 볼게. 자, 경찰청과 같은 행정청이 어떤 운전자에게 범칙을 부과하는 것처럼, 그냥 예시네요. 처럼 나오면 예시. 자, 행정청이야. 주체가 중요해.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을 처분이라고 할 거야. 행정청이 무언가를 집행하는 법을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때로는 예외 상황이 있나 보다. 예외.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하자가 있을 수 있대. 하자가 있다라는 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만 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난 사실 여기서 끝날 줄 알아서 근데 위법이 뭔지 부당이 뭔지 설명을 해준다? 문제 낼 거거든. 굳이 설명을 해줘. 위법, 부당, 하자 넘어갈 수 있는데 위법이 뭔지 부당이 뭔지 설명을 해줘. 시험 낼 거란 뜻이에요. 자, 위법은 뭐래? 법률에 어긋나는 거래.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거야. 위법은 법률을 어긋낸 거야. 법률을 어긋난 거예요. 자, 부당은 공익 맞지 않아? 한 목적성 얘들아. 목적성에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래. 자, 굳이 구분했다라는 건 여기 문제 낼 거란 뜻이야. 자, 하자에 있는 처분은 자, 하자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 하자에 있는 처분은 행정청이나 사법부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될 수가 있대요. 자, 그럼 봐. 처분을 집행하는 것도 행정청, 정지시키는 것도 행정청이나 사법부. 주체가 중요해요. 얘네가 효력을 정지시킬 거래. 이거를 처분의 취소라고 하는 거야. 자, 행정청이 집행도 가능, 취소도 가능이야. 취소를 할 거래. 자, 처분의 취소는 목적이 뭐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거야. 자, 요게 목적이야. 저 취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의 목적이야, 얘들아. 목적. 자,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처분에 근거한 다른 법률 관계들까지 훼손하여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대. 자, 요게 목적의 문제점이지. 한계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봐줘. 자, 여기서 눈을 떼면 안 돼. 자, 여기 집중 빡 하고 다음. 이 때문에, 옳지. 뭐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 문제점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없는 힘인 존속력이 생긴대. 그럼 봐. 존속력의 목적은 뭐야? 안정성이요. 안정성. 다시. 자,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다는 건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 위법하다라는 건 법률에 어긋나는 거. 부당하다라는 건 공익을 해치거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생겨난 게 존속력이야. 존속력의 목적은 안정성이에요. 까지 쌤 누누이 얘기하지. 첫 번째 문단에서 빡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눈치챘었어야 돼. 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취소를 못하게 막는 존속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그럼 머릿속에 저장. 구조도가 그려줘야 돼. 취소, 거부. 취소, 존속력. 이렇게. 자, 그래서 취소에 대한 거 두 가지, 이걸 막는 존속력에 대한 두 가지 짝을 지어서 나온 겁니다. 눈에 보여야 돼, 얘들아. 그럼 봐. 처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옳지. 자, 처분의 대상도 또 나눌 건가 봐. 복잡해. 자, 처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나 처분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야, 얘들아. 일단 둘 다 사람이야. 둘 다 사람이에요. 자, 처분에 불복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대. 자, 처분에 불복하여 효력을 다툰다라는 건 효력을 없애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처분을 뭐 하겠다는 뜻이야? 취소하겠다는 뜻이야. 이 권리가 처분 취소에 대한 권리였어. 됐죠? 네, 태우가 따라하고 있어? 유민아, 너 보이냐? 정수야? 집중 잘하고 있네. 태연아, 보여? 책은 있지? 책 있지? 멍 때리는 것 같은데. 자, 다만. 뭐 나오겠냐? 취소 얘기 나왔으면 다만 다음에 존속력. 그렇지. 취소 불가 존속력 나오겠지. 존속력 나오겠지. 자, 다만 법률에서 정한 불복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생겨날 거야. 이 불가쟁력이 뭐다? 존속력이다. 옳지. 존속력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약간 멈칫했을걸? 경과 내는 그러면? 경과 내에는 취소 권리가 있는 거야. 근데 경과가 지나면 불가쟁력이 생겨서
취소를 못하는 거야. 이해가 돼? 네네네, 그렇게 해요. 이걸 첫 문단에서 잘 잡고 들어갔었어야 돼. 뒤에서 무슨 얘기 하겠구나 요 생각이 들어야 돼, 얘들아. 그럼 잡을 수 있어. 근데 요게 만약에 기간 내면 지금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기간 내에는 뭐 할 수 있는 쟁송 취소가 있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면 불가능력이 생겨서 불가능해라고 설명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있어. 그럼 이걸 첫 문단에서 짚고 넘어가줘야 돼. 뒤에서 무슨 소리를 했지. 다시 자 저번에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즉 취소할 수 없게 하는 존속력인 불가쟁력이 처분에 부여가 된대요. 자,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누구야? 자,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앞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야? 불복기간 내에 관련 심사하는 행정청인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던 거야. 첫 번째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두 번째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야. 근데 아직 이 권리가 쟁송 취소다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자, 일단 사람이 기간 내에, 결국은 기간 내에 재결청의 심판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까지 나온 거야. 자, 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재결청이나 법원은 옳지, 쟁송 취소를 통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네요. 자, 그럼 봐줘 일단. 자, 일단은 요 인간들이 기간 내 요걸 신청을 하면 얘네가 쟁송 취소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직접 쟁송 취소 땅땅땅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 사람들이 재결청과 법원의 요것들을 요구하면 쟁송 취소를 얘네가 해줄 수 있다고요. 효빈아, 너 뒤에 서. 이씨. 자, 통해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옳지, 다만. 자, 행정심판에서는 위법한 처분과, 그렇지, 계속 요 얘기가 나오잖아. 위법한 처분과 부당한 처분 모두가 가능하고, 행정소송에서는 위법한 처분만 취소될 수 있다 해서 만 요딴 말 나오면 중요하다 그랬어. 자, 모두 만 요딴 말 나오면 중요하다 그랬어. 비교하는 문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문제 나오잖아. 이렇게야.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는 위법, 부당 둘 다 가능. 얘는 위법만 가능. 위법이라는 건 뭐였어? 법률에서 벗어난 거. 부당한 건 뭐였어? 공익 목적에서 벗어난 거.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지?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불복기간 내에는 저렇게 취소 쟁력이 아니지, 쟁송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기간이 경과하여 쟁송 취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즉 어디 갔어? 기간이 경과하면 왜 쟁송 취소가 가능하지 않아? 그렇지, 불가쟁력이 부여되니까.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부과하니까 안 된다니까. 쟁송 취소가 가능하지 않아. 이게 존속력이었잖아. 자,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이나 감동청은 직권 취소를 통해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가 있대. 자, 두 번째 취소 권리입니다. 직권 취소야. 직권 취소. 자, 해봐. 그럼 차이점이 보여야 돼, 얘들아. 쟁송 취소는 누가 요구를 하는 거야? 사람이.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다. 그로 인해 관계가 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얘는 누가 하는 거래? 대놓고 나왔잖아.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한다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봐줘. 자, 요 부분에 함의되어 있는 걸 잘 봐줘야 돼. 자, 기간이 경과하여 취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건 당연히 기간 내에는 가능하고 기간 외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즉 기간 내인지 기간 지났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쟁송 취소는. 왜 그러냐면 자, 잘 봐줘 얘들아. 보조사 같은 거 잘 봐줘야 돼. 이 도 때문에 그래. 이 도라는 말에 그 문장이 쏙 들어가 있는 거야. 기간 내엔 당연히 되고 기간이 지나서 못할 때에도 얘는 가능하다고. 이게 얘들아 너네 그 문제 알아? 생명 문제 중에 공생발생설이라는 그 학평 문제가 학평이래. 평가원 문제가 있어. 공생발생설이다 얘들아. 뭐 아메박테리아 이런 이야기 나올 건데 그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쌤한테 오면 쌤이 줄 수 있어. 그게 18년인가 21년이 아마 21년도였을 것 같아. 21년도 모의고사인데 그게 정답률이 12%였어. 그거 한번 풀면 그 다음부터는 과학이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 평가원 문제의 특징이야. 그 안에도 이 말 때문에 자, 뭐뭐에 도라는 건 반인 경우엔 당연한 거고 이런 경우에도 조차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그 문제도 그래서 정답률이 12%밖에 안 났어. 요걸 못 찾아서. 평가원 느낌입니다. 요거. 평가원 느낌의 문제야. 그럼 기간 내엔 당연한 거고 기간 경과해서 저거 1번 쟁송 취소 안 되더라도 얘는 가능하다고요. 직권 취소가. 자,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가 있고 직권 취소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처분이라서 독립적인 처분이라는 건 불가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여부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자, 물론 특정한 처분의 경우에 한해 그 처분에 성질상 직권 취소를 할 수 없게 하는 존속력이 또 부여가 돼야지. 이 존속력이 불가변력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네. 자, 그래서 자, 요런 애가 있고 얘를 못하게 하는 게 불가변력이라고요. 자, 불가변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질 건데 사법 절차에 준하는 처분은 불가변력이 부여된 대표적인 처분이다라는 건 사법 절차에 준하는 처분은 함부로 저거 직권 취소할 수 없다야. 직권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은 쟁송 취소는 가능해? 가능할 수 있어요. 왜? 얘는 독립적인 거라며. 얘가 부여가 되었는지 말건지는 상관이 없다며. 자, 예를 들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판단인 재결은 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진 거문으로 불가변력이 부여가 되고 그냥 앞에서 한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사법 절차에 준하면 불가변력이 부여된다. 자, 공적 권위를 가진 행정청이 허행하는 확인 행위 요런 거가 불가변력이 부여된 함부로 쟁송 직권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들이라고요. 예를 들면 국가고시 합격생 혹은 선거 당선인 등을 결정하는 게 확인 행위에 속하지. 다만 뒤에가 중요해. 다만 불가변력이 부여된 처분 즉 사법 절차에 준하는 처분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하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불법 선거 혹은 선거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건 요게 가능하다는 뜻이야. 다시 직권 취소를 못하게 하는 게 불가변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변력을 갖고 있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사항이 있으면 직권 취소 가능하다고요. 자, 또 봐줘. 자, 여기. 자, 또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불복기간 내에 하는 거 뭐였어? 무슨 취소? 그렇지. 이게 쟁송 취소.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쟁송 취소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요 부분에서 눈치챘었어야 돼. 직권 취소가 가능해. 자, 또한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에 하는 게 뭐야? 쟁송 취소야. 쟁송 취소도 가능하다야. 결국에 말하면 요거. 불가변력. 직권 취소 가능, 쟁송 취소 가능.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줄글로 나와 있는 것도 뭐에 대한 얘기인지 단어로 바꿔줘야 돼. 자, 그랬어.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요. 3번이고. 야, 공익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은 거 뭐야? 위법이 아니라 부당. 너무 쉬워. 부당. 자, 처분 취소는 행정의 적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여요. 처분의 취소는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존속력이 나온 건데 안정성은 못 높여요. 적법성은 높일 수 있어. 자, 재결청의 결정은 사법 절차에 준하는 행정의 처분이다. 옳지. 재결청의 처분은 사법 절차에 준한다. 그래서 불가 변형을 갖는다라는 말 나왔고. 자, 처분은 상대방이 아는 다른 사람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어? 누구도 할 수 있어?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어. 관계인, 이해관계인 할 수 있어. 자, 5번에 확인 행위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에이. 자, 2번에 기억이 뭐야? 기억이 불가증력, 니은이 불가변력. 자, 적절하지 않은 것 5번이야. 자, 시점에 따라서 부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건 기억이야, 니은이야? 종민아, 자. 눈이 뻘게 작아지고. 주연아, 기억이야, 니은이야? 자, 시점. 야, 태우가 시점에 따라 부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건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이요. 기간 내. 기간 외. 기간이 경과하면 부여되는 게 불가쟁력. 너네 선생님 막 앞에서 설명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이러고 잤다가 마지막 문단 때쯤 가면 정신을 막 잃어. 졸리면 뒤로 가. 스탠드 책상이 있어. 우유. 자, 가봐줘. 행정법의 처분 A가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한 상대방 갑은. 상대방 얘기 나오네요. 쟁송 취소 얘기 나오겠네. 하자의 성격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안 된대. 그럼 봐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소연아? 그렇지!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심판. 봐줘. 자,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은 안 된다. 부당하다라는 뜻이네요. 부당. 그럼 문제 나올 거야. 자, 나 처분청의 확인 B에 대해 감독청은 해당 처분이 하자 있는 처분이지. 자, 감독청이 살펴보고자 하는 건 무슨 취소를 하겠다? 직권 취소를 하겠다. 잘하네. 시행하겠다. 그래서 근데 처분에 상대방인 을 역시 효력을 다투고자 한대. 그럼 뭐도 하겠다는 뜻이야? 행동 취소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 풀릴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5번. 감독청은 B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판단하기. 하자의 규책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처분청에 하자의 규책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볼게. 봐줘. 누구의 규책 사유? 처분청이 아니라 상대방. 상대방이야. 딱 요 단어 하나 틀렸어요. 처분청이 아니라 상대방의 규책 사유가 있을 때 내릴 수 있다.
아유 씨 4번은 그냥 넘어갈게. 괜찮죠? 34쪽에 동락당을 볼 건데 각가지만 하고 쉴게. 뒤에 있는 보기를 먼저 봐줘 얘들아. 일단 요거 사진 찍어주겠어? 요거 사진 찍어줘. 쌤 뒤텐 찍으면 안 돼? 부끄러워. 자, 보기 뒤에 16번의 보기. 가와 나는 타인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작가가 내면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래요. 일찍이 회제 이언적을 흠모 사랑해온 가의 작가는 관직에서 파직당한 후에야 비로소 생전 이언적이 은거했던 동락당과 그 주변 공간을 방문하게 되죠. 자, 스스로 벼슬에 물러나 자연을 향유하며 학문을 수양했던 게 회제 이언적이야. 이 사람의 삶을 반추한대더라. 반추가 무슨 뜻이야? 너네 반추동물 알아? 반추동물? 생명 배운 사람들? 반추동물이 소 같은 걸 반추동물이라고 하는 거야. 반추가 뭐냐면 개원해서 씹고 개원해서 씹고 개원해서 씹고 요걸 반추라고 해. 그럼 이 사람 뭐 하냐면은 삶을 곱씹는다는 뜻이야. 자, 회상하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뜻이에요. 자, 또 중요한 말 나왔어. 역사적 인물들의 비교해서 견주어 비교해서 그를 예찬해. 그 회제 이언적을 예찬하고 부제를 해도할 거야 까지가 가에 대한 설명이야 얘들아. 여기까지만 읽고 가를 읽을게요. 지 나왔어. 그러면 야 먼저 찾아줘 얘들아. 역사적인 인물들 가에서만 역사적인 인물들 한번 찾아주겠어? 네? 어? 뭐야? 그냥 34페이지 봐줘. 잘못 쓰였네. 34페이지 맞아. X 진짜 크게 썼는데 정민아? 야 X를 혹시 볼펜으로 X 쓴 사람은 없지? 미안해 34쪽 빼는 거 아무. 어머 여기 들어오니까 더운데? 빨리 지워. 내가 지워줘? 어휴 수빈아 너 그럴 거면 다른 날로 와. 나눠서 들어. 그것도 싫어하는데. 이건 뭐야? 이것도 X. 아 36은 X 아니야. 37만 X야. 같은 건데. 아 그런 거야? 빨리 풀어. 네. 아니요. 역사적인 인물 찾는 거예요. 견주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가에서. 태연아 쌤 얘기를 안 들어? 지주야 창밖을 그렇게 봐. 마지막 입술처럼. 찾았어 얘들아? 네 명 나와. 몇 명 찾았어? 한 명 찾았어요.
자, 봐줘. 제목이 뭐야? 동락당이래. 동락당에 가서 누구를 떠올릴 거래? 회제 이연적을 떠올릴 거래. 이 사람의 삶을 예찬할 거래요. 이 사람의 삶은 어땠는데요? 자연 속에서 항문을 했다라고 보기에서 나왔지, 얘들아. 보기에서 나왔어. 자, 그래서 회제 선생 나오네요. 자, 회제 선생이 경전을 숭상하여서 독서로 이를 삼았다. 야, 항문했다 요거지? 항문 수양했다. 한가고 고요한 대에서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 자연 속에 있었다. 요 말이잖아. 자, 혼자서 즐겨 하시었대요. 자, 회제 선생의 삶을 반주하고 있네요. 자, 동락의 이 이름. 자, 동락당이지 지금. 동락당이 이 이름 그 뜻에 맞는지 누가 알겠어? 자, 사마광의 동락원. 요게 과거의 역사 속 인물입니다. 근데 봐 얘들아. 사마광이라고 옛날에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대. 중국에 있었대. 이 사람이 동락원에서 평생 공부하고 자연 속에서 놀면서 산 거야. 자, 그게 아무리 좋다 한들 이 동락이 더 할 수인가라는 거는 얘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럼 사마광의 동락원에 이 사람이 간 거야? 아니요. 역사 속에 인물을 가지고 와서 얘보다 지금 회제 선생이 더 대단하다 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2번에 1번 틀렸어. 14번에 1번 틀렸어요. 자, 또 참된 흔적 또 찾으러서 글방에서 나와서 양지나무로 돌아들이지. 이 사람 글방에서 나와서 양지나무로 가네. 바람 쐬며 고요히 바라보니 나이 뜻도 맑아지는 것 같아. 자연이 너무 좋거든요. 자, 자연을 벗삼아서 학문을 하라는 퇴계 이황의 글이 있는데 요 글의 진리를 깨달은 거야. 자, 과거에 읽었는데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이래. 자, 13번에 4번. 자, 또 관어대로 내려왔지, 얘들아. 관어대로 내려오니 깔린 듯한 너럭바위에, 자, 여기가 중요해. 자, 너럭바위에 회제 선생의 지팡이 신발 자국이 보이는 것 같아. 그의 과거 행적을 쫓아가고 있어. 막 큰 빛을 띄었고요. 옛날 그대로의 경치가 더욱 반갑고요. 경치는 옛날 그대로. 정신이 맑고 기상이 상쾌하여 난초기르는 방에 든 듯하다. 많고 적은 옛 자취. 누구의 옛 자취? 회제. 회제 선생의 옛 자취를 보며 문득 생각하니 여기. 자, 평가원에 요런 내용이 나왔었어. 이 작품은 아니고요. 관동별곡에서 한번 나왔었어. 자, 겹겹의 바위 절벽은 운모석의 병풍이 절로 되었다야 얘들아. 그럼 봐. 이 사람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절벽의 바위를 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바위 절벽을 실제로 본 거야 얘들아. 얘를 관찰한 거야. 그럼 이 병풍은 왜 나왔어? 비유하려고요. 자,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병풍을 보고 있다. 맞아? 아니. 절벽이 병풍처럼 이렇게 나를 둘러싼 걸 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게 수능에 한번 나왔었어. 관동별곡과 일동장유가를 묶어서 정확하게 어떤 자연을 뭐에 연관짓고 있는지 원관념, 보조관념을 정확하게 묻는 문제가 자꾸 출제가 돼. 쌤 누누이 얘기하잖아. 고전시는 어렵게 출제가 안 돼. 너네 현대시 바위 절벽은 병풍이구나 하면은 병풍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현대시에선 안 그럴 거고요. 고전시만 유독 이런 걸 해석을 못해. 읽을 줄 몰라서 그래.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자, 용면의 솜씨로 그린 듯이 별려 있대 얘들아. 그림 같다 요 말이잖아. 자, 쭉 볼게요. 자, 엄자릉 사람 나왔네요. 야,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나라 조정에 갔어. 자, 이 사람 한나라 사람인데 정치를 너무 잘할 정도로 똑똑했지만 결국에는 조정, 정치에 나가지 않았대. 자, 과거 또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회제 선생을 비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봄옷을 새로 입고 봄옷 계절 나왔네. 봄옷을 새로 입고 영귀대로 올라왔죠, 얘들아. 자, 실제 영귀대로 올라간 거야. 자, 여기는 공간이 맞아. 그런데 봐줘, 얘들아.
여기. 자, 칭심대 멀리서 굽어볼 거야. 자, 칭심대를 멀리서 보는 거야. 그럼 여기 공간이야? 내가 간 공간이에요? 아니야. 그냥 내가 본 거야. 관찰 대상이야. 요게 그 관동결국 일동장려가 문제에서도 또 나왔었어.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다. 혹은 여기에 왔다. 요걸 정확하게 구별해줘야 돼. 자, 멀리서 굽어보니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대요. 위에 봐줘. 적막한 빈대에 외로이 앉아있어. 그럼 적막한 빈대는 이 사람이 간 곳이야, 본 곳이야? 얘는 관찰 대상이게 공간이게. 태우가. 인정? 앉아있잖아, 공간. 이렇게 사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공간. 자, 푸르스 그늘에 온간새가 슬피 우네요. 청각적 심상. 새소리가 들려오네. 왜 슬플까? 왜 슬플까? 밑에 볼게. 거닐면서 추억하고 누구를? 회자 선생을. 참된 자취를 다 찾았어. 그의 삶을 반추하고 있어. 자, 타경대의 못은, 연못은 예나 지금이나 맑아. 야, 난 뒤에 무슨 내용은 나올지 뻔히 보여. 자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근데 인간은 당연히 변했을 거야. 그것도 부정적으로 변했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뒤에 보니까 어지러운 속된 세상, 사람마다 다툰다 라고 나오네요. 자연은 깨끗해. 인간 세상은 더러워졌어. 요 대조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대조. 그래서 정서가 슬프대요. 정서. 쌤 봤지? 선생님 모든 고전시 풀 때 처음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모든 글자를 다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 화자, 상황, 여기서 상황이라는 건 시공간적인 배경 얘기하는 거야. 딱 요것만 찾으면 돼. 화자, 시공간 배경, 행위, 정서 대상. 요것만 찾으면 돼. 그러면 주제, 태도 무조건 나와요. 됐어요? 네, 각가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준다 그랬으니까 자, 나 이제 보미쌤이 오셔서 해주실 건데 10분만 쉬고 올 건데 얘들아,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돼 얘들아. 막 개소리처럼 느껴질 겁니다. 10분 쉬고 와. 아까 전에 동락당까지 한 거 맞지? 그 다음 이어서 한번 진행할게. 자, 잠을 깨시고. 문제는 다 풀어봤죠? 문제 안 풀었니? 풀었니? 안 풀었니? 안 풀었네? 그냥 해설만 한 거야? 아, 알겠어요. 이거 뭐야?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은 나를 한번 해설을 해보고, 그리고 좀 여유가 생기면은 푸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 여유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여기 뒤에가 폭탄이 하나 있기 때문에. 들어와. 다람쥐처럼 막 볼에다가 뭘 빵빵히 넣고 왔어. 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열심히 먹어라. 자, 우리 요거 할 겁니다. 지금 여유 단기 할 거야. 다 피고 있죠? 시작할게요. 여유 단기잖아. 그러니까 기로 끝나면은 한문 수필 중에 이제 기로 끝나면 우리가 수호제기, 뭐 통곡헌기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 기로 끝나는 거는 건축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건축물에 대한 뭐 좀 소회라고 할까? 건축물의 겉모습의 아름다움, 외양을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그 주변의 자연 경관, 주변의 경관, 뭐 이런 거 너무 훌륭하다, 너무 잘 지었다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건축물의 소유주의 뭐 성품이라든지, 뭐 건축물의 이름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 이름의 유래라든지
이름의 유래가 대부분의 그 소유주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 내지는 소유주의 성품이 좀 반영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품도 이제 여유당이잖아. 집 당자거든. 그래서 이 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살면서 어떠한 가치를 또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런 것들이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본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 텐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문수필이라서 한문으로 쓰여진 걸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 해석한 거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문의 그 문체 자체가 뭐뭐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이중 삼중 부정이야. 막 그래서 사실은 서술어가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좀 감이 좀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핵심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봐. 재미는 없지만. 자,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살면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도 사실 그게 크잖아. 뭐 이렇게 좋은 주말에 여기 앉아있고 싶어. 그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죠. 해야지. 그지? 자기는 하고 싶은데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이건 뭐예요? 나는 솔직히 하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이 쓰이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뭐 나쁜 예를 들 수는 없는데 살짝 나쁜 예를 들면 술 한 잔 마셔보고 싶은 거야. 경험해보고 싶은 거지. 뭐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근데 아직은 미성년이니까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사회 제약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해보고 싶지만 안 하는 거죠. 그 뒤에 어떤 그런 뭐 피곤한 문제가 싫으니까. 그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어.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억지로 하는 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사실 마음에서 우러난 건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죠. 때로는 그만둬. 막 공부해라. 난 공부하기 싫어. 근데 막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니 그게 오래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안 해. 대부분은 안 한다고. 그치? 진실로 이와 같이 되면 천하에 문제가 없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상황에 따라서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눈치에 보여서 안 하는 것도 안 해. 안 해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 이런 걸 신경 쓰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있대. 무슨 병인지 한번 보자. 나의 병은 내가 잘한다 이랬어. 무슨 병이냐면 나는 용감한데 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뭐 어떤 열정은 있는데 좀 전체를 보는 어떤 통찰력이 없나 봐. 그래서 선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해요.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일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지만 내가 기쁘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의 시선에 개의치 않아요. 주변에서 그거는 좀 아닌데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하는 일들 있죠.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일도 사실은 의지에 따라서 관둘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맺혀서 그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도 끝까지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속밖에 멋대로 돌아다니고 의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커서는 과거 공부에 빠졌어. 막 돌아설 줄 모르고 불도저처럼 막 하고 싶은 거 쭉쭉 했어요. 나이 30이 돼서 벼슬 하면서부터는 지난 일의 과오를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선을 추구를 했지만 비방을 홀로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욕을 먹는다는 거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해도 왜 다른 사람 눈에 안 이쁘게 보일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것이 운명이다. 다른 사람 욕먹는다. 나의 본성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노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노자의 말 인용한다. 이런 거 체크해야 돼요. 문제로 나오거든요. 자, 겨울에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어떤 거야? 겨울에 시내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조심조심 건너야지. 신중하게 해야 돼. 어떤 행동할 땐 신중하게 해야 돼. 자,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거를 두려워하듯이 항상 주변의 이목을 신경 써 경계해야 돼. 그게 여유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이 여유당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변을 살펴보고 주변의 이목을 신경 쓰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생각을 좀 하자. 지혜를 발휘하자 이런 거지. 이것이 내 병을 고치는 약이야. 나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애듯 하니까 매우 부득이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해요. 그지? 그 물에 빠지면 엄청 추우니까 아예 안 건너. 웬만하면 안 건넌다는 거지.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남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해서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집에 책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이제 너무 아까운 거지. 근데 아까운데 내놓으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거 가져가실 분 없어요? 이거 몇 번 안 써가지고 아까운데 한 4년 정도 된 너무 좋은 책상인데 우리 집에 좀 놀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 당근에 내놓으라는 거야. 금방 가져간대. 근데 그 당근을 못 내놓겠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연락하는 게 무서워서. 성격 엄청 소심해가지고 나 이게 다른 사람이 엿보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자, 그래서 못 내놓고 있어. 가지고 이제 그냥 저기 딱지 붙여가지고 보내려고요. 자, 어쨌든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그냥 살얼음 디디듯 살고 있어. 자, 편지를 남한테 보내서 경내 이동을 논하고자 하다가 경내 이동이란 건 뭐냐면 유학자들이 예전에 유학이라는 그 책 있잖아요. 주자학 이런 거 책을 읽으면 요게 중국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상을 적어 놓은 거니까 이게 요렇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고 요렇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고 해석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사람들끼리 막 토론을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네가 저번에 말한 이 부분이 요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서로 토론을 하다가 지들끼리 맞다고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치?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내 이동을 논하고자 하다가 어떤 유교적인 그런 어떤 사상에 대해서 막 서로 가치를 논하고자 하다가 그렇게 괜히 해봤자 싸움이나 나고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안 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부득이한 게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아닌 거 그만둔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뭐 하고 있어? 몸을 사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남을 논박하는 상소 이런 건 뭐야? 남의 잘못을 적어서 임금님한테 보낸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임금님한테 보내는 거. 나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할까 하다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무슨 정치를 졌다고 그래? 뭐 저 사람 좀 비리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욱해가지고 임금님 제 비리 저질렀어요 이렇게 이르고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남이 알면은 좀 곤란하지. 왜냐면 내가 그 사람 잃는 거 남이 알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렇게 두려움이 느껴졌을 때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거 그런 거 그만둔다라는 거지. 내가 어른이 되어서 좀 많이 차분해지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게 되었다. 진기한 옛 기물 널리 모으고 싶죠. 그렇죠. 집안에 보물 모으고 싶죠. 이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는 행동이야? 그럼 반드시 그만둬요. 관직에 있어요. 공금,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죠. 나라 돈이죠. 그걸 자기 마음대로 농간에 남은 거 훔쳐?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면 안 되는 거 이것도 그만둬. 자,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 트는 거 매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 이거 아닌 이상은 그만둬. 하고 싶더라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부득이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야. 근데 이거 남이 알면 조금 거시기에 그것도 그만둔다는 소리야. 진실로 이와 같으면 천하에 무슨 일 있겠어. 내가 이렇게 몸살이고 살면 뭔 일 있겠어. 별일 없어. 이런 뜻이야. 김이나 이런 뜻이야. 자, 내가 이 뜻을 얻은 지가 6, 7년이 됐대. 그동안은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리석어서 막 이렇게 남한테 욕먹고 그랬는데 한 6, 7년 전도 이렇게 몸을 사리고 살았다는 거야. 이것을 집에다가 편액으로 달려고 했대. 편액이 뭐냐면 그 액자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너무 그거 유별난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만뒀다는 거지. 항상 뭐든지 이제 신중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초천에 돌아와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문 앞에다가 써서 붙였대요. 그래서 여유당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놓고 이거를 어린아이들에게도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야. 이 글을 쓴 이유인데 요 글을 썼죠. 근데 이걸 어린아이한테 왜 보여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어린아이한테 보이는 이유는 뭐야? 이거를 읽고 얘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신중하게 살아 라고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 글의 목적이 뭐냐면 교훈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한 교훈성을 주기 위한 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또 어떤 목적이야? 경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제 공포의 시간이야. 오버슈팅 39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이게요 지금 고민이 많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39페이지요. 요게 이제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이죠. 경제 지문인데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문제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푸는 시간을 한 17분 정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집중을 해서 풀어봅시다.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뒤에 문제 풀어. 과제를 미리 해. 약간 개인차가 있어. 다음 친구들은 뒤에 문제를 풀고 있으면 돼. 자, 우선은 1분 정도 남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푸른 것 같아서 또 분위기가 너무 또 늘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내용을 같이 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게. 보니까 돌아보니까 거의 다 풀긴 풀었어요. 자, 그래서 6번의 답부터 불러줄까요? 채점한 친구도 있고. 자, 6번의 답은 1번, 7번에 5번, 8번에 1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11번에 2번. 좀 문제도 많고 지문도 좀 어려운 지문이라서 좀 같이 좀 시간을 좀 충분히 줬습니다. 자, 요거죠. 요거 5일에 5일 두 번째구나.
경제 지문이 상당히 어려워. 자,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문단 읽고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 자, 문단 한번 보세요.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죠.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뭐 정책을 수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요런 다양한 특성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합니다. 강제성은 뭐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유해식품을 판매하는 걸 규제하는 거 이런 건 강제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직접성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AI 뭐 이런 사업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과를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뭐 기존의 정책과가 그거를 이어서 한다. 뭐 요렇다고 했으면 또 직접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자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행정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 얘기를 내가 잘못 설명했구나. 직접성은 민간에 위탁하는 거고요. 방금 얘기한 거 섞였어요 지금. 자동성이라는 건 기존의 조직이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시성이라는 거는 어떤 재원이 이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이제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가시성은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 이게 좀 지문이 복잡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필기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잠깐만요. 요거 했고요. 아이고, 또 이게 왜 올라가 있어? 자, 앞으로 갑시다. 자, 요거예요.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정부의 그 정책수단이라는 건데, 자, 정책수단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본 거야. 그래서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의 집단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부분이고, 직접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재원 조달에 이제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지?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지? 자, 자동성이라는 거는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을 하는 것이다. 가시성이라는 거는 어떤 돈의 움직임이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 문단 부분부터 나와 있는데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환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다른 나라 돈의 가치에 비해서 어떠하냐라는 걸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국의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달러가 1,200원이었는데 뭐 며칠 후에 보니까 1달러가 1,300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올랐어. 그럼 환율은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같은 1달러인데 1,200원에서 1,300원이 됐다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 돈이 예전엔 1,200원이 1달러였는데 지금은 1,300원이나 줘야 1달러야.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야. 환율이 올랐다는 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라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나라 좀 별로네 하면은 투자를 안 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쭉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단기적으로 환율이란 거는 4번째 문장에 자, 계리되어서 움직입니다. 뭐냐면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좀 이 변동하는 폭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 자, 그렇게 되면은 경제를 주체하는 사람들, 기업이나 뭐 개인이나 위험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뭔가 경제적인 것의 움직임 흐름의 변수가 되는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게 지나치게 상승한다거나 지나치게 하락한다거나 이런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에서 촉발이 되냐면 물가의 경직성, 아니면 불안 심리 이런 거에서 촉발이 된다라는 거야. 자, 2번째 문단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선은 환율은 뭐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1달러가 1,000원이었어. 근데 1달러가 1,200원이 됐어. 뭐 요런 거. 이게 기초적인 경제 여건이 반영된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의미야. 그지? 그러면 이게 원화의 약세를 의미해요. 자, 이렇게 되면 수입품 물가는 상승해요. 요거 이해돼? 자, 뭐냐면 1달러가 원래는 1,000원이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1,200원이 됐다고 치자. 그지? 그럼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1달러 어치를 사기 위해서는 1,000원만 들였는데 이제 1,200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1,200원 들여서 사왔다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 때는 기존의 물건의 가격에서 좀 비싸게 팔아야 본인이 남는 게 있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입품의 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수입품이 밀가루야. 그럼 밀가루를 이용해서 식빵을 만들잖아요. 그지? 그러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밀가루 가격이 올랐잖아. 부담되지? 그러면 물가를, 그러니까 밀가루 식빵의 가격을 올리게 되지. 그런 식으로 모든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 그럼 물가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버슈팅의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환율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되거든요. 이런 애들이 갑자기 오르고 갑자기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모든 나라의 경제 주체, 뭐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오버슈팅이 왜 일어나냐? 물가의 경직성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안 올라.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면 이런 상황에 떨어져 줘야 되거든. 근데 안 떨어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언밸런스해져가지고 뭔가 문제가 커지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이 변동된다라는 게 보여졌을 때 사람들의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이 문단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버슈팅 현상이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물가의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나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제에 충격이 발생을 했다. 그럼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물가라는 거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이나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에요. 물가라는 게 갑자기 뭐 어떤 게 변한다 그래서 확 뛰고 확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경직을 해. 그러다가 변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플랜에 맞게 움직여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멈출 때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환율의 개념은 단기적인 경우에도 신축 조정이 가능해. 자, 이러다 보니까 물가는 멈춰 있는데 환율은 조정을 해. 요 차이에서 오버슈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가와 환율이란 게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무슨 소리냐면 장기로 가면 길게 보면 모든 것이 예상대로 움직인다고. 물가도 움직여 있고 환율도 움직여 있어요. 자, 요런 경우에서는 모든 게 이제 이론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해. 그래서 이에 의하면 장기 환율은 자국의 물가 수준을 외국의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균형 환율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가 됐다. 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물가가 높아져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해요. 그래서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굉장히 많은 지식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정리를 해봤어요. 자, 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조절이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살짝 경직을 한다고. 근데 환율은 단기로 조정이 가능해. 자, 이러다 보니까 요 캡에 의해서 조정 속도가 차이가 벌어지고 여기에서 오버슈팅이 초래가 된다. 우선 요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장기 환율이라는 거는 우선은 외국의 물가 수준으로 자국 물가 수준을 나눈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균형 환율이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한대. 자, 국내 통화량이 많아진다. 통화량은 뭐야? 돈을 시중에서 많이 쓰고 많이 사고야. 돈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소리예요. 돈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건 시중에 돈이 많다는 소리지. 알겠지? 여기까지 됐죠? 시중에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많이 팔아? 그러면 예전에 1,000원에 팔았어? 사람들이 막 사. 다 팔렸네? 1,100원으로 올리자. 막 사. 다 팔렸네? 1,200원으로 올리자. 또 사. 막 다 팔려. 그치?
물가는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는 올라갑니다. 어렵지 않지, 그지? 물가 올라가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장기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개념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 통화량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거래요. 알겠지? 그래서 자, 봐봐. 통화량이 올라갔어. 그지?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럼 얘도 올라가, 얘도 올라가. 이러다 보니까 실질 통화량 자체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물가 올라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기 환율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요건 장기 환율이란 건 외국 물가에, 그러니까 자국 물가를 외국 물가로 나눈 건데 국내 통화량이 올라가면 자국 물가가 올라가니까 요게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얘가 올라간다 그 소리야. 이해됐죠? 그래서 요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질 통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실질 통화량은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돈이 도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알겠지?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래요. 근데 단기적인 건 아까 얘기했지만 속도 차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변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이 단기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거야. 자, 왜 오버슈팅이 발생을 하느냐 한번 볼게. 자, 단기적으로 보면 한번 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단기에는 가로 묶인 부분이지. 물가가 경직성, 물가가 빨리 안 움직여요. 자, 그러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환율은 금방금방 움직이는데 물가는 경직을 합니다. 자, 그때 오버슈팅이 발생을 한대. 자, 예를 들어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를 했어.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안 움직여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내에 돈은 많아져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경직이야.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통화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치? 자,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실질 통화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물가가 안 올라. 근데 지금 통화량이 오른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올라가겠죠.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경직되기 때문에 국내 통화량이 올라가니까 물가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분모는 변함이 없는데 분자가 커지니까 실질 통화량이 커지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소리지. 돈이 많으면 돈의 가치는 어때?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가치를 표현하는 게 금리란 말이에요. 금리라는 건 돈의 가치야. 근데 많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시장 금리는 하락을 해요. 자,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금리가 하락한다. 그 나라 돈의 가치를 보여주고 이건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의 척도야.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저 나라 지금 안 나가. 잘 안 나가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나라에 돈을 투자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를 안 하게 돼. 그지? 그럼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알겠지? 요런 상황. 그러니까 물가가 경직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래요. 근데 여기다 더해져. 뭐가 더해지냐면 예상하는 게 더해져. 뭐냐면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오버슈팅인데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의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판단 있잖아요. 국내 통화량이 올라가네? 물가가 오르겠지? 그럼 환율도 오르겠지라는 예상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경직돼서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다 예상되는 게 있어. 그게 더해지니까 폭발적으로 환율이 확 뛰는 거예요. 그게 오버슈팅이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 가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요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돼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오버슈팅이고요. 이거는 정도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경과하잖아요. 시간이 경과하면 물가가 상승이 쭉쭉쭉쭉 돼요.
상승이 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물가가 상승한다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3,000원에서 5,000원에서 8,000원에서 사다가 사람들이 비싸 안 사게 돼. 안 사게 되죠.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들어. 돈이 적어져.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는 거야. 자, 돈이 안 나가. 그럼 돈이 귀해져.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 그지? 금리는 돈의 가치니까. 금리가 올라가. 금리 올라가는 거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 나라 괜찮네. 투자를 하기 시작해. 그지? 그래서 다시 환율이 원상복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상복귀가 돼요. 근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얘 때문에 물가가 경직되는 상황 때문에 갑자기 오버슈팅으로 확 뜰 때가 있다라는 소리를 여기 가에서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자, 이렇게 과도하게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고 이러면 나라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이거 그대로 두면 피해 당하는 사람 생길 수 있잖아요. 물가가 이렇게 되면은, 그지?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우선 경직성이 문제가 돼. 그래서 그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망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버슈팅 상태예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정부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를 하는 거야.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를 하고 가격 규제를 축소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지 않아요.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인데 경제가 위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가격을 더 내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지? 그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축소를 하는 거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입 필수 품목의 세금을 완화시켜. 수입품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또 사람들이 안 사게 되면 우리나라 또 내수 시장이 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원래 관세 붙이잖아요. 관세를 안 붙이는 거야. 좀 덜 붙여. 그럼 수입품이 올라가는 가격이 조금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 그렇게 완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위축되는 걸 방지를 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수출 기업들 환율이 변동될 때마다 불안하잖아. 그래서 보험도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화가 들어올 때, 외화가 안 들어오잖아요. 오버슈팅 상태에서는. 그럴 때 이제 외화 들어올 때는 보증을 쳐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 직접적인 어떤 그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사전적 혹은 사후적 미세 조정 정책 수단 이런 걸 사용을 해서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지? 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것이야. 경제 문제. 괜히 이제 접지 마시고 풀어보세요. 자, 6번. 이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를 합니다. 유지가 돼요.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실질 통화량이라는 게 뭐였냐면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게 실질 통화량이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를 해서 유지가 될 때 장기적으로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니 환율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통화량이 올라가면 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환율도 올라간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환율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은 틀렸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나머지는 맞는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을 보면 정책수단의 특성 이해한 것은 했어. 자, 5번이 답인데요. 자,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계층에 제공하던 복지카드 혜택을 늘리는 것. 이거는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보호구를 감독하는 것보다는 자동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신설하지 않고 정책 수행할 때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성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위를 보면 뭐 이렇게 출산 장려금 지급하는 게 강제성이 높은 게 아니라 강제성은 뭐야?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강제성이랑 상관이 없겠지. 가시성이란 건 뭐였죠? 돈의 흐름이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요거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예산 편성보다 가시성이 높아? 아니지. 예산 편성, 눈에 보이는 거 요게 더 가시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3번도 이거는 강제성의 개념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인데 포상금 주는 건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4번도 읽어보면은 아 이게 맞지 않는 얘기다 알 수 있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자 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8번 보기 박스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게 좀 어렵잖아, 그지? 자,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던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대요. 이로 인해서 외환시장에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로 갔대요. B로 가서 A국의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A국의 환율의 급등의 의미는 뭐야? A국의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A국의 어떤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지표라고 했어요. 자, B국에서는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 A국에 있던 게 B국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B국의 시장 금리도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국의 시장 금리 어떻게 변동이 될까? 외국에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 통화량이 증가를 합니다. 통화량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사고 해요. 그러면 물가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돈을 시중에서 쓰고 한다는 거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돈이 하도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 금리는 떨어질 거란 말이지.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어. 자, 이에 따라서 환율 급등이 다소 진정될 것이다. A국의 환율 급등이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왜 진정이 되냐? A국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A국은 우선 외국인들이 돈을 다 뺐어. 그러면 A국의 통화량은 감소를 했어. 그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없어요. 시중에 돈이 없으니 금리는 어때요? 금리는 오르게 되는 거죠. 그지? 자,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같은 돈을 냈는데 이자를 더 많이 주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외국인들이 또 다시 투자를 하게 돼요.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외국인 투자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서 환율이 원상복귀가 된다. 원상복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본상복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요. 자, 답은 1번이에요. 자, A국의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을 했다. 그럼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을 했어. 여기 하락을 했어요. B국이요. 자,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져요? 아니지. 이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도가 커지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왜냐면 이게 나라와 나라별로 외국인 투자의 이 지폐,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금리에 이 나라의 금리가 영향을 끼치고 이런 관계라는 거지. 요거를 잘 확인을 해야 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9페이지. 자, 요게 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은데, 그지? 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요거는 자, 아까 전에 국내 통화량 여기다 써볼게요. 자, 국내 통화량이 많아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물가가 경직이 됐어. 물가는 그대로야.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어쩌다 그랬지? 실질 통화량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실질 통화량이 많아진다 그랬어. 그지? 원래 실질 통화량은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물가,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고 통화량만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그 수치가 올라가. 실질 통화량이 올라갔단 말이야. 자, 실질 통화량, 돈이 많아. 그럼 금리는 어떻게 돼? 금리는 떨어진다 그랬단 말이야. 그지? 자, 금리가 떨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소리고 이거는 환율에 영향을 끼쳐서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건 두 개고 금리는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그래프 중에 떨어지는 건 A야. 그럼 얘는 금리란 소리가 돼요. 금리란 소리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저번에 이제 B하고 C의 결과인데 요것 중에서 우선 뭐가 B냐 뭐가 C냐 요거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그랬어. 그러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 얘가 실질 통화량이 되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보면 돼요.
이게 통화량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얘는 뭐야? 환율이 되죠. 환율. 환율이라는 거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어떤 금액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모아진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인데 요 관계에서 요 그래프를 찾는 어떤 그런 게 조금 힘든 학생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10번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3번입니다. 환율이 급등락을 했습니다. 시장 경제가 불안정해요. 자,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해외 자금과 유출과 유입을 통제한다? 통제한다는 거는 어떤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그치? 자, 11번의 답은 2번. 위험에 노출되다. 이런 거는 위험에 처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드러난다, 적절하지 않고요. 그치? 자, 만약에 이제 질문 있으면 얘들아 질문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수업 마무리할게요.